저울이 우리 소금을 그날 훔치고 밤 있었어요. 창고에 숨어 저울 받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죠. 숨겨진 노쇠추. 아버지는 도둑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이걸 들고 관하로 뛰지 않으면 우리 집은 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풀어보리의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살을 파고들던 새벽, 소금밭의 흰빛은 달빛까지 먹어 삼키며 번들거렸다. 사람들은 그 빛을 돈의 빛이라 불렀지만 우리 집에게 그건 늘 손끝이 갈라진 빛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 소금은 거짓말을 못한다. 물이 증발한 만큼만 남는 거야. 그 말이 좋아서 나는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아버지는 연부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지도처럼 박혀 있었다. 그 손이 자루를 들어 올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맞췄다. 자루 하나, 대략 20근. 자루 둘, 40근. 사람들은 내가 잘난 척한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숫자를 느낀다. 손에 닿는 무게가 말로 들렸다. 어머니는 포대의 입구를 꿰매며 늘 조용히 웃었다. 우리 연하는 눈이 아니라 손으로 보는구나. 어머니의 바늘이 포대를 지나갈 때마다 쓱쓱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 섞여 작은 자장가가 되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는 데는 부자였다. 그래서 그날 염전 소유주가 공정계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하다면 좋지. 염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소유주는 비단 도포를 입고 웃음을 깔고 있었다. 이제부터 새 저울로 정확히 잽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노동자들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지 않았다. 아버지 눈이 저울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새 저울은 반짝이는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받침은 두껍고 멀쩡해 보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래를 오래 보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저울 소리가 이상하다. 소리가 뭐가 이상해요? 내가 묻자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무게는 소리도 남긴다. 정직한 저울은 쇳소리가 맑아. 그 말이 그때는 그냥 멋있게 들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섞인 경계는 내 마음을 찝찝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밥상 위에 묽은 된장국을 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공정계량제라잖니. 우리도 덜 억울해지겠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숟가락을 오래 만지작거렸다. 며칠 뒤 새 저울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자루를 들어보기도 전에 알았다. 뭔가가 달랐다. 같은 소금인데 자루가 가벼웠다.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자루가 덜 채워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저울 윤금은 언제나 정해진 수치에서 멈췄다. 마치 누가 미리 약속이라도 해둔 듯이. 아버지는 자루를 내려놓고 저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알던 그 표정 속에서 무언가가 끓는 표정을 지었다. 연아. 아버지가 낮게 불렀다. 내 손으로 이 자루 무게를 말해봐라. 나는 자루를 살짝 들고 눈을 감았다. 20근 안 돼요. 18근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18근이면 우린 이틀치 품삯을 잃는 거잖아.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저울을 다시 봤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가며 저울의 쇳부분을 울렸다. 짤랑 그 소리는 맑지 않았다. 마치 빈 항아리를 두드린 것처럼 탁했고
무엇보다 숨기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바람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바닷바람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가 숨죽여 말했다. 여보, 괜히 나섰다가 찍히면 어쩌려고. 아버지는 답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 애들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 손이 느끼는 숫자가 우리 집의 목숨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소금밭의 흰빛은 더 차갑게 번졌다. 노동자들의 손은 더 빨리 움직였고 그만큼 불안도 빨리 퍼졌다. 누구는 말했고 누구는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저울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공정하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무게를 빼돌리는 소리. 그날의 바람은 유독 거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바람이 아니다. 누군가가 바람을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이다. 새 저울이 들어온 뒤로 염전의 아침은 더 빨라졌다. 정확히 재야 하니 늦지 말라는 소유주의 말이 규칙이 되었고, 규칙은 늘 약자에게만 무거웠다. 우리는 자루를 더 많이 들어야 했고, 더 많이 들었는데도 손에 남는 것은 줄어들었다. 그 줄어든 몫을 소유주는 늘 한마디로 덮었다. 바닷바람이 건조해서 수분이 날아갔네. 자연이 그런 걸 어쩌겠어. 처음엔 다들 참고 넘겼다. 바다는 늘 변덕스러웠고 바람이 세면 손목이 붓는 것도 일상이니까. 그러나 이상한 건 바람이 잔잔한 날에도 자루의 무게가 똑같이 모자랐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자루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았다 했다. 그리고 나를 불렀다. 연아, 다시. 나는 자루를 들고 눈을 감았다. 18근. 어제도 18근. 그제도 18근. 그런데 저울은 20근을 가리켰다. 언제나.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바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동료 연부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희도 느껴지지 않느냐? 자루가 가볍다.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요즘 그런가 보지. 그러나 그 말의 끝에 붙은 표정은 같았다. 무서움. 누구도 소유주와 맞서고 싶지 않았다. 염전은 소유주의 땅이고 그 땅에서 일하는 건 곧 생명줄을 맡기는 일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참지 못했다. 점심 무렵 소유주가 마당을 지나갈 때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주인 어른, 저울이 잘못됐습니다. 주변이 순간 얼어붙었다. 소유주는 걸음을 멈추더니 태연하게 웃었다. 잘못이라니? 아버지는 차근차근 말했다. 자루 무게가 늘 모자랍니다. 저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주의 웃음이 얇아졌다. 확인, 내가 뭘 안다고. 그때 소유주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감독이 끼어들었다. 연부 주제의 저울을 의심해 감독은 아버지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울 소리가 이상합니다. 받침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유주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받침이 어쨌다고? 내 귀가 저울보다 낫단 말이냐? 소유주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보셨죠? 공정계량제를 하니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몫이 적다고 우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어떤 이는 아버지에게 눈빛으로 그만하라고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소유주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너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을 조심해. 그리고는 뒤돌아 크게 말했다. 바닷바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이 게을러서 그런 거지. 그 말에 마당이 웃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수치를 발판으로 삼아 살아남는 웃음이었다. 아버지는 그 웃음을 그대로 맞고 서 있었다. 나는 그 뒤에서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 바람보다 더 차갑게 피부를 찔렀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 너무 나섰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서지 않으면 우리 몫은 계속 줄어. 그 줄어든 몫은 누군가의 배를 채우겠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다. 아버지가 느낌으로 싸운다면 나는 숫자로 싸우겠다. 다음 날부터 나는 자루 무게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들고 느끼고 숫자로 남겼다. 바람이 센 날, 바람이 잔잔한 날, 비가 온 날, 해가 쨍한 날. 그런데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늘 일정하게 모자랐다. 일정하게. 그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짓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감독이 우리를 불러 세웠다. 너희 헛소문 퍼뜨리면 곤장 맞는다. 저울에 손대는 놈은 도둑으로 친다. 그 말이 선고처럼 떨어졌다. 아버지의 턱이 굳어졌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기록장을 품속 깊이 숨겼다. 내게는 이 작은 종이 조각들이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 같았다. 바닷바람은 계속 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바람이 무섭지 않았다. 무서운 건 바람이 아니라 바람 뒤에 숨은 사람의 욕심이었다. 그리고 그 욕심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는다. 숫자처럼 반드시.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배가 고플 때가 아니었다. 내가 보기엔 억울함이 밥을 빼앗아 갈 때였다. 어느 아침 감독이 갑자기 창고 쪽을 봉쇄했다. 오늘부터 아무나 출입 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인들이 창고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노동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왜요? 라는 질문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면 그 입이 곧 죄가 될 수 있었으니까. 점심 무렵 소유주가 관아의 아전 하나를 데리고 염전 마당으로 들어왔다. 아전은 두루마기를 정갈하게 입었고 서류 꾸러미를 품에 끌어안고 있었다. 소유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도둑이 있다. 창고의 소금이 사라졌다. 마당이 술렁였다. 소금이 사라졌다. 우리는 매일 모자란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사라진 건 맞았다. 그런데 소유주의 입에서 도둑이란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그 말 하나로 누군가의 목에 올가미를 씌울 수 있다는 듯이. 소유주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다. 내가 저울을 의심했지. 내가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지. 그러고 나서 창고 소금이 사라졌다. 우연일까? 아버지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감독이 끼어들었다. 어젯밤 누가 창고 근처를 서성였답니다. 그리고 주인어른, 저 인간이 저울을 만지려고 하던 것도 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안다. 아버지는 저울 근처에조차 가지 않았다. 감독이 도둑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짜고 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아전이 차갑게 물었다. 이 자가 범인이라 확신하시오? 소유주는 서류 꾸러미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확신하지. 이런 자는 본보기가 필요해.
아버지는 참았던 숨을 뱉으며 말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울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소유주가 끊었다. 또 저울이냐? 내가 저울 탓하며 사람들 속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저울 탓이냐?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주인 어른,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주는 어머니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로지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아전이 서류를 펼쳤다. 창고 출입을 금하고 피의자는 내일 관하로 나오라. 벌금도 부과한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벌금은 곧 삶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다. 게다가 피의자라는 말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감독이 시켜 창고 옆 움막에 가둬두었다고 했다. 도둑이니 감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어머니는 밤새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대신 바늘을 들었다. 포대를 꿰매던 손이 이번에는 찢어진 옷자락을 꿰맸다. 내일 관아에 갈 때 멀쩡해 보여야 해. 어머니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조용히 기록장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적힌 숫자들, 같은 날씨에도 같은 모자람. 이 숫자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숫자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람들은 숫자를 믿지 않는다. 믿게 만들려면 눈앞에서 보여줘야 한다. 나는 결심했다. 창고를 봐야 한다. 저울의 받침 아래를 봐야 한다. 소유주가 숨긴 무게를 직접 찾아야 한다. 새벽이 되자 바람이 잠깐 죽었다. 바다는 숨을 고르는 듯 잔잔했고 염전의 등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조심히 밖으로 나왔다. 모래가 발밑에서 조용히 울었다. 연아야, 가지마. 누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도둑으로 만든 저울을 내가 도둑처럼 몰래 확인해야 한다는 현실이 억울했지만 억울함은 때로 발을 더 빠르게 만든다. 창고 앞에는 하인 하나가 졸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 그림자에 붙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 소금 냄새가 코끝을 때렸고 하인의 고개가 순간 흔들렸다. 나는 그 틈을 타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다. 창고 뒤는 소금 자루가 낮게 쌓인 틈이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작은 공간이 보였다. 나는 기어들어가듯 들어갔다. 손끝에 소금이 묻었다. 차갑고 거칠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울이 보였다. 새 저울. 반짝이던 노쇠는 달빛을 받아 더 차가워 보였다. 나는 저울 받침에 손을 댔다. 이상했다. 받침 아래가 너무 두껍다. 두꺼운 만큼 비밀을 숨길 수 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손톱으로 틈을 더듬었다. 아주 작은 틈. 그 틈이 내게 말하는 듯 했다. 여기야.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을 저울 아래에 박은 채로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내 심장은 자루보다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생각했다. 지금 멈추면 우리 가족이 끝난다. 그러니 무서워도 끝까지 봐야 한다고. 발소리는 창고 입구에서 멈췄다. 누군가 하인에게 말을 건네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소리 못 들었냐? 하인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바람 소리뿐이었는데요. 나는 창고 뒤편 자루 틈새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참았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손끝은 저울 받침 아래를 놓지 않았다. 손끝이 닿는 것은 단단한 나무가 아니라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었다. 받침 아래에 무언가가 들어있다. 확신이 들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조금만 내쉬었다. 그리고 손톱으로 틈을 벌렸다. 얇은 판 하나가 느슨하게 끼워져 있었다. 그 판을 살짝 당기자 딱 소리가 났다. 너무 컸다. 나는 얼어붙어 다시 숨을 참았다. 다행히 바깥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람이 그 소리를 먹어치웠다. 판이 빠지자 안쪽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작은 노쇠추가 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무게는 묵직했다. 나는 그 추를 들어보았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튀었다. 이만큼이면 자루마다 2근씩 속일 수 있어.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증거였다. 아버지를 도둑으로 만든 것도 우리의 몫을 빼앗은 것도 이 작은 노쇠 덩어리 하나였다. 나는 추를 다시 넣지 않았다. 가져가야 했다. 하지만 가져가는 순간 내가 도둑이 된다. 나는 고민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지금은 내가 도둑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도둑으로 만든 자에게서 도둑질의 증거를 훔쳐야 한다. 나는 추를 천으로 감싸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판을 제자리에 끼웠다. 흔적은 최소한으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누군가 속이면 너는 흔적을 찾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면 흔적을 남긴다. 나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생겼다. 추 하나로는 부족하다. 소유주는 누가 몰래 끼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그 추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빼돌렸는지도. 그래서 나는 기록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몰래 자루를 2번 재었다. 새 저울로 1번, 낡은 옛 저울로 1번. 옛 저울은 창고 구석에 먼지처럼 버려져 있었지만 아직 숨이 있었다. 나는 동료 아주머니 한 분을 설득했다. 아주머니, 잠깐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살려면 아주머니는 겁을 먹었지만 내 눈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아야, 내 눈이 두렵고도 믿음직하다. 우리는 밤마다 자루 2-3개를 옮겨 재고 결과를 적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새 저울은 늘 20근이라고 했지만 옛 저울은 18근을 가리켰다. 차이는 늘 같았다. 늘 같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다. 나는 기록장 끝에 이렇게 적었다. 차이 2근. 반복 23 자루. 내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기록이 우리 목숨줄이니까. 며칠 뒤 나는 더 큰 흔적을 발견했다. 창고 안쪽 평소엔 열지 않는 작은 문. 그 문틈으로 소금 냄새가 진하게 새어나왔다. 나는 밤을 골라 그 문을 열었다. 안에는 우리가 만든 자루가 아니라 이미 풀려진 소금이 다른 자루로 다시 옮겨 담겨 있었다. 자루에는 염전 소유주의 표식이 아니라 다른 상단의 표식이 찍혀 있었다. 소유주가 빼돌린 소금을 몰래 팔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숨이 막혔다. 2근씩의 속임수는 그냥 욕심이 아니라 장사였다. 사람 목숨을 깎아 먹는 장사.
그날 아버지가 관아로 끌려가는 날이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아버지 옷깃을 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죄 없으면 언젠가 풀려나겠지.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다. 죄가 없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내일 관아에 같이 가요. 어머니가 놀라 물었다. 왜? 나는 품속에서 천에 감싼 추를 꺼냈다. 이걸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 숫자도. 어머니 눈이 커졌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이제 도망치지 말자.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잠깐 울 뻔했다. 하지만 다시 참았다. 내일은 울 날이 아니다. 내일은 보여줄 날이다. 바닷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말했다. 바람아, 이번엔 내가 우리 편이 되어라. 바람은 늘 누구 편도 아니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바람도 사람의 편처럼 불어준다. 나는 내 기록장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이 작은 종이들이 우리 가족의 무게를 되찾아 줄 것이다. 관아 앞은 늘 사람 냄새가 짙었다. 바다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와 억울함 냄새.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장을 보러 왔다가 멈췄고, 누군가는 일부러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염전 도둑 잡는다더라. 그 말은 마치 구경거리처럼 떠돌았다. 아버지는 감독과 하인 둘이 양옆을 막고 있었다. 죄인 취급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렸다. 죄가 아니라 수치가 사람을 흔들게 한다. 소유주도 왔다. 웃으며. 그는 아전들에게 돈주머니를 슬쩍 건네는 듯한 손짓을 했다. 공정계량제 도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도둑이 생기다니. 참. 그 말 끝에 그래도 난 바른 사람이라는 표정이 붙었다. 나는 그 표정이 너무 싫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다. 손이 차가울수록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다. 관아 마당에서 아전이 소리쳤다. 피의자 앞으로, 아버지가 앞으로 나갔다. 아전은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창고 소금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다. 줄어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훔친 게 아닙니다. 소유주가 끼어들었다. 그럼 누가 훔쳤단 말입니까? 저 인간이 저울을 의심하며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창고가 나는 그 말을 듣고 발끝이 떨렸다. 말로 사람을 묶어두는 수법. 그래서 나는 말로가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끊어야 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전이 인상을 찌푸렸다. 어린 것이 어른들 재판에 끼어들면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아전 날이 이 아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소유주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증거, 그 표정이 내가 보고 싶던 표정이었다. 나는 품속에서 천으로 감싼 것을 꺼냈다. 그리고 기록장을 꺼냈다. 이건 저울에서 나온 추입니다. 내가 말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소유주는 웃으며 말했다. 저울에서 나왔다. 어린 것이 장난을. 나는 기록장을 펼쳤다. 새 저울로 재면 20근, 옛 저울로 재면 18근. 18근이 23번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지만 반복에는 강하다. 23번이라는 말에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전이 손을 내밀었다. 그 추를 이리 내보아라. 나는 조심히 올려놓았다. 아전은 추를 들어보더니 옆에 관리에게 물었다. 이런 추는 저울 받침 안에 들어갈 수 있나?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받침이 두껍다면 가능합니다. 소유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말을 바꿨다. 누가 장난으로 넣었을 수도 있지요. 저울은 공정합니다. 바닷바람 때문에.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왔다. 그럼 지금 관아 앞에서 재계량을 해주세요. 마당이 확 달아올랐다. 누군가가 외쳤다. 맞다. 지금 재봐라. 또 누군가가 소리쳤다. 공정하다며 왜 못 재? 여론은 불처럼 번졌다. 소유주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좋다. 공개 재계량을 하겠다. 소유주는 재빨리 감독에게 눈짓했다. 감독은 창고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다. 어딜 가? 지금 와서 뭘 숨기려는 게냐? 그 장면은 마치 바다의 물결 같았다. 한 사람이 막으면 10사람이 막는다. 나는 그걸 보며 알았다. 약자가 힘을 얻는 순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라는 것을. 새 저울이 관아 마당에 들어왔다. 옛 저울도 함께. 아전이 소금 자루 하나를 가져오라 했다. 하인이 가져왔고 나는 손으로 먼저 들었다. 18큰. 내 손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새 저울에 올리자 바늘은 20근에 딱 멈췄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봐라, 20근이라잖아. 그때 아전이 말했다. 받침을 열어보아라. 감독이 얼어붙었다. 소유주가 소리쳤다. 감히 저울을 훼손하면, 그러나 아전은 냉정했다. 공정하다면 두려울 게 없지. 받침판이 열렸다. 그리고 추가 나왔다. 한 개가 아니었다. 2개, 3개. 숨겨진 무게들이 마치 죄처럼 떨어져 나왔다. 마당이 폭발했다. 저런, 우리 몫을 훔쳤구나. 누군가가 소유주를 향해 욕을 뱉었고 누군가는 울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무릎이 풀려 앉을 뻔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리는 떨림이었다. 소유주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이건 누가 일부러. 그러나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창고 안쪽에 다른 상단 표식 자루 봤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소유주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제야 아전은 판결처럼 말했다. 염전 소유주를 조사하겠다. 피의자는 풀어주어라. 그 순간 아버지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봤다. 바닷바람이 불었다.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오늘은 차갑지 않았다. 마치 잘했다고 등을 토닥이는 듯했다. 염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바다도 하루아침에 잔잔해지지 않듯이. 하지만 어떤 날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파도를 만든다. 소유주가 관아 조사를 받으러 끌려간 뒤 염전 마을은 며칠 동안 술렁였다. 누군가는 이제 끝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간 보복당한다고 했다. 보복은 늘 가능하다.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더 조심했다. 우리가 이겼다고 떠들면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 이길 때는 더 차분해야 한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처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밥을 천천히 씹었다. 늘 급하게 먹던 사람이 마치 맛을 되찾은 듯이. 어머니는 말없이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나는 기록장을 가만히 접었다. 이제 이 기록장이 싸움의 무기가 아니라 증언이 되었다는 게 이상했다. 숫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숫자를 보는 내 마음은 달라졌다. 억울함을 기록하던 손이 이제는 새 삶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관아에서 결정이 내려왔다. 소유주는 염전 운영권을 빼앗기고 벌을 받게 되었고, 염전은 마을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 운영될 거라는 소문이 퍼졌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염전을 운영한다니. 하지만 아전이 직접 마을에 내려와 말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만든 소금이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 관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세상은 늘 강자 편이라 생각했는데 강자도 때로는 여론 앞에서 무너진다. 염전 운영을 맡을 사람들을 뽑는 자리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말했다. 연아가 기록을 했다.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다. 나는 잘난 척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게 기대를 걸었다. 그 기대가 무거웠다. 나는 아직 어린데 어른들의 삶이 내 어깨 위에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연아야, 내가 다 짊어질 필요 없다. 우리는 함께 할 거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도 바다 소리처럼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머니도 내 손을 잡았다. 너는 기록만 해. 나머지는 어른들이 책임질게. 어머니 손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내 손끝의 숫자를 다시 사람의 숫자로 만들어 주었다. 새 운영 방식이 시작되면서 염전에는 공정 계량이라는 말이 다시 붙었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저울은 마당 한가운데 놓였고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받침은 얇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숨길 틈이 없도록. 감독이라는 이름의 위협도 사라졌다. 대신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눈이 생겼다. 그러나 마을이 완전히 행복해진 건 아니었다. 속인 시간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했나라며 밤마다 술을 마셨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제 끝났으니 잊자고 했다. 나는 둘 다 이해했다. 상처는 사람마다 다르게 낫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시는 바닷바람이라는 말로 우리의 몫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 아버지는 다시 연부로 일했다. 하지만 얼굴이 달라졌다. 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던 사람이 조금 더 펴졌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연아야, 내가 내게 한 걸 잊지 않겠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도요. 아버지가 저울 소리가 이상하다고 한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시작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가끔 소리로 먼저 알아차린다. 내가 숫자로 확실히 만들어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갔다. 염전 마당이 아니라 진짜 바다. 바다는 늘 같았지만 내 눈에는 달랐다. 바다는 빼앗지 않는다. 바다는 그냥 있다. 빼앗는 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나는 바다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어른이 되면 누군가의 몫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숫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숫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연아야, 내가 오늘 한 일은 우리 집만 살린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웃었다. 마을 전체를 살렸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금 냄새가 배 깊숙이 들어왔다. 그 냄새는 더 이상 가난의 냄새만이 아니었다. 정직의 냄새였다. 바닷바람이 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바람이 무섭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바람은 핑계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람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몫의 무게를 우리 손으로 지킬 것이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전설의 작은 용기 고향이 될 수 하나가 있도록 무거운 구독과 진실을 좋아요 드러내기도 눌러주세요. 하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키워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